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쟁, 그리고 전쟁에서 야기된, 전쟁에서 발생되는 밀리터리룩, 그래서 전쟁과 밀리터리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들려드릴 중앙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 강사 이상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자, 1차 세계대전을 살펴보면요. 1914년에 발발을 했는데요. 그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나 거기의 상황이나 그런 거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전쟁을 통한 복식 요소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복식이 변화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요. 전쟁이 터지니까 이 물자가 굉장히 부족해지죠. 그리고 남성들이 군대를 가니까 남성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 일해야 돼요. 그렇죠. 여자들이 그 노동력 현장에 여성들이 대체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 결핍, 여성의 사회 진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액세서리, 이거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의복, 이것이 타이트 스커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거에는 그 드레스를 입고 그러면은 몸에 꽉 조이는 콜셋이라는 속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때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깨의 직선적인 실루엣의 재킷에 짧은 타이트 스커트를 조합한 것이 대표적인 1차 세계대전의 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이 이때 출연을 하고요. 1차 세계대전 때 스타킹이 출연하고요. 그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구두 그런 거는 이제 사라지고 간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츠, 그리고 단순화, 합리화 이렇게 되면서 이 밀리터리 룩이, 그러니까 군복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성 복식에. 그래서 밀리터리 룩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그 1차 세계대전에서 패션계가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의복 중에 하나가 이 트렌치 코트입니다. 이 트렌치 코트는 이거거든요. 예. 이 트렌치 코트는, 트렌치가 무슨 뜻이냐면 이 참호이랑, 예, 그 군대에 그 군사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그 참호라는 뜻이에요. 예. 그 트렌치가 그런 뜻인데, 영국군이 1차 세계대전에 그 참호 속에 있으면서 너무 춥고 그러니까 이 트렌치 코트를 개발을 해서 영국군이 입었던 군복입니다. 그거를 디자인화 시켜서 여성들한테도 입히고 지금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좀 더 친하고 우리한테 와닿는 이 트렌치 코트는 버버리 코트입니다. 버버리. 예, 버버리는 영국계 디자이너인 토머스 버버리가, 예, 이 트렌치 코트를 응용을 해서 레인코트, 방수성이 뛰어나고 그런 레인코트로 개발을 해서 나온 게 버버리 코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버버리 이러고 하는데 그거의 원조는 이 트렌치 코트가 되는 겁니다. 본관에 있는 버버리가 여기서 유래되네요. 예, 트렌치 코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성들의 의상인데요. 여성들이 이 1916년에 코코 샤넬이라고 하시죠. 샤넬 디자이너 샤넬이 양쪽 가슴에 포켓을 크게 만들고 또 주름을 저렇게 크게 넓게 잡았어요. 왜 타이트 스커트가 아닌 주름을 크게 잡았을까요? 좀 편해지려고. 그렇죠. 네. 활동적이라. 예. 근데 그냥 막 이렇게 널어놓으면 미우니까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디자인화 시켜서 여성들의 의상을 군복풍으로 디자인을 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대표적인 의상들이에요. 자,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발발을 했습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물자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 20년 뒤에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그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지고 힘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여성들이 일은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뭐 그
남편도 나가고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나간 이 시기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붕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침체된 그런 사기 진작이나 이런 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영국 무역청에서 디자이너들한테 실용 의상을 디자인해봐라. 그거를 여성들한테 분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1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에도 남성들이 없으니까 여성들이 그 자리를 메꿔야 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보다 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단순히 그 일만 했던 여성들의 그 노동력만 요구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는 이 여성들의 지위나 뭐 권위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의상들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그 자기의 외적인 모습에서 그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성풍을 많이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아까 보신 테일러드 자켓도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입고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넥타이 그런 것도 여성들이 이렇게 입고 그 군복을 입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군복에서 떤 밀리터리 룩을 입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이렇게 뭐 그냥 일반적인 옷 말고 그런 것 중에서 힘있고 상징성을 띠는 것이 이렇게 군복이었고요. 이 군복에서 따온 그 디자인들이 본인이 입음으로써 나의 권위와 그런 것들의 조화를 모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냉전시대인데요. 이 냉전시대는 1945년부터 그 미국과 소련 큰 강대국의 그 동조들 사이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1940년대 중반부터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초까지 긴장, 갈등, 경쟁 이렇게 지속된 대립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강대국들이 사회주의가 굉장히 세졌어요. 소련이나 이런 사회주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열전 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무기로 사람을 살상하고 이런 거 외에 신무기 개발이나 정보의 서로의 그 유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007을 나오는 스파이 그 스파이의 그 작전이 가장 치열했던 게 이 냉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로가 어떠한 거를 기술을 먼저 개발하느냐 뭐 이런 거에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게 이 우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개발을 했는데요. 1961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 비행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1969년에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 달 착륙을 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시죠? 네. 우리 한참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대중에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도 아 우주가 있구나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패션계도 그거에 열애가 아니어서 우주복에서 비롯한 그 디자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래복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데요. 이 옆에 보시면 이게 앙드레 끄레주의 1968년도 디자인 제품입니다. 그 우주복에서 온 그 가운데 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신발을 보시면 그 전에 그냥 부츠나 뭐 이런 그 힐 같은 그런 신발이 아닌 우주복에서 온 그 금색이나 은색 그리고 소재도 그 우주복 만드는 소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미니멀한 우주복이라는데 미니멀이라는 거는요 이 1940년대에 유행했던 미니멀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은 뭐냐면 아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없는 여러 군더더기가 없는 단순하게 선도 단순화시키고 우리 그 미술계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그 화병 딱 하나 있는
뭐 이런 그림, 그런 것들이 미니멀리즘에 근거한 그림들이거든요. 그런 아주 단순한 우주복, 그리고 그 우주복과 거기에 그 응용한 그런 디자인을 한 스타 밀리터리 룩이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1965년 베트남 전쟁인데요. 이 베트남 전쟁은 본격적인 전쟁이 1965년부터라고는 하지만 1950년대부터 이미 반식민지 전쟁으로 하고 있었고요.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운 북베트남이 프랑스에서 내 나라를 찾겠다 해서 벌린 전쟁이 1차 전쟁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은 그 남베트남이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들어간, 저희도 참전을 했지요. 베트남 전쟁. 그래서 그 남베트남과 치른 2차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부터는 옆에 나라 캄보디아나 그 라오스 이런 데까지 다 전쟁터가 돼서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베트남 전쟁은.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군복이 바뀝니다. 그 1, 2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일어난 데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군복이 베이지색이었어요. 그 바탕이 베이지색이고 카모플라즈 그 무늬도 그 도시에 맞는 그런 무늬를 했는데 베트남은 정글이었단 말이죠. 네. 정글이었기 때문에 군복의 색상이 베이지가 아닌 올리브 그린으로 이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1950년대에 우리가 그 전쟁을 겪고 그렇게 해서 그때에 있었던 군복들이 전부 이 올리브 그린이잖아요. 근데 군복은 1, 2차 세계대전에 베이지색에서 이 베트남 전쟁에서 바뀌었다는 거죠. 올리브 그린으로. 그래서 그 후부터 이 올리브 그린이 밀리터리 룩의 기본 색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이나 그 1차 세계대전에 있던 그 도시보다는 자연 환경에 좀 더 적응하게 하고 그리고 기능적이고 캐주얼한 분위기. 그러니까 이 올리브 그린이 군복에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상적으로 디자인에 이렇게 갖고 와서 밀리터리 룩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군복보다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글하고 196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 좀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런 분위기, 그리고 군복의 이미지가 혼합해서 사파리 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파리 룩은 그 사파리라는 게 그 아프리카의 정글 이런 데를 얘기하잖아요. 사파리 룩은 그 사냥꾼의 복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냥꾼의 복장과 군복의 이미지를 혼합해서 만든 게 사파리 룩입니다. 이 컬러가 올리브 그린이에요. 그 오리지널 우리 군복 컬러죠. 예. 그리고 타이거 스트라이프라고 그 호랑이 무늬로 해서 이 정글 속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투복으로. 근데 이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는요,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반전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군대 의복이 젊은이들한테 많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1, 2차 세계대전은 여성들한테 그냥 간단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혀졌다 하면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이 의상이 자기 표현을 하는, 나는 전쟁을 반대합니다라는 반전 운동에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던 히피들이 또 이런 잔인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무언의 그 말로 그래서 군복 스타일을 입으면서 전 세계에 이런 밀리터리 룩이 또 한 번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 의해서 확고하게 밀리터리 룩이 좀 반항의 의미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왜 우리 또 이렇게 군복 같은 거 헐렁한 바지나 막 이렇게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 보면 쟤 뭐 불만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반항의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1991년 걸프 전쟁입니다. 걸프 전쟁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인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33개의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이라크 혼자서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전쟁터로 해서 전개된 전쟁인데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바뀝니다. 자,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사막이잖아요. 네네. 사막에다 올리브 그린 딱 갖다 놓으면 너무 티가 나죠. 그래서 군복이 또 바뀝니다. 이번엔 베이지색으로 똑같이.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사막 지역에 맞게끔 바뀌는데 사막 지역에 맞게 이렇게 미군 사막 육색 위장복이라고 저렇게 바뀌게 됩니다. 저기에 그 초콜릿 같이 이렇게 돼서 저거를 초콜릿복이라고도 불립니다. 미국 사막 육색복은 우드랜드의 위장복이고요. 이게 카모플라즈 여러 가지 그 무늬의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리게 베이지색 같은 거는 저렇게 육색 위장복으로 쓸 수가 있고요. 올리브 그린 쪽은 베트남 때 사용했던 이 전체 이렇게 생긴 원단을 카모플라즈 프린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예, 카모플라즈.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밀리터리 룩은 군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디자인을 가져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게 되었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 전에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도 않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이나 걸프 전쟁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 전쟁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참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복식에 부정적이고 복합적인 이미지가 이 복식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카모플라즈를 변형을 해서 이렇게 순화를 시켜서 입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강한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고 군복의 부속품들이나 그런 것들도 그대로 액세서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는요, 이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거,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부조리, 이런 것들, 그래서 불안정한 정서의 반응을 젊은이들이 이 밀리터리 룩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밀리터리 룩이 스트리트 패션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밀리터리 룩이 편리하고 실용성이고 강하다고 이렇게 젊음을 폭발할 수 있는 옷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자기의 그 감성, 그 젊은 세대의 감성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도 많이 착용을 해서 거리 패션으로 거리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렇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베트남전, 걸프전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그 의복에 대한 현상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한 한국전쟁이죠. 이 한국전 우리는 해방하고 얼마 안 돼서 그죠? 5년도 안 돼서 이 전쟁을 겪게 됐는데요. 폐허와 굶주림 그리고 가난과 질병 그리고 다른 전쟁들은 다른 나라와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이어서 그 아픔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생활을 안겨주고 또 너무나 물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의상에 대해서 디자인이 어떻고 이런 거를 신경 쓸 그런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의식주 듯이 이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옷은 있었지만 생계를 연명해야 되니까 있던 옷을 내다 팔게 됩니다. 그래서 양복이나 코트, 한복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덕분에 중고품 가게가 활성화가 된 거죠. 많이. 그래서 피난지인 부산, 대구 이렇게 철도가 연결된 도시를 중심으로 피난민들이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그 미군들이 지금 우리 의정부 같이 이렇게 미군 기지가 많아지고 원조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문화가 우리가 준비할 새도 없이 뭐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이렇게 가릴 사이도 없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문화도 들어와 있고 좋은 문화도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 제재 없이 유입되고
그리고 미군들이 입고 들어온 군복, 이 군복 시대, 밀리터리 룰의 시대가 우리나라도 시작한 겁니다. 보시면 이게 군용담요로 만든 코트예요. 그러니까 이 최경자 씨 제1세대 디자이너거든요.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제1세대 분인데 1951년에 전쟁 중이에요. 그때 군용담요로 만든 코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군용담요로 만든 거는 겨울옷으로 군용담요가 원단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때 어린아이들은 스웨터를 좀 많이 입고 있었어요. 그거는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털양말 같은 거를 이렇게 다시 뽑아가지고 그거를 스웨터로 짜서 입히고, 그리고 카키색의 군복 바지는 가져다가 몸빼라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여성들한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입혔던 그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교복도 몸빼였습니다. 그래서 그 몸빼 그런 걸로 개조를 해서 입었고요. 염색한 군담요 의상, 군 점퍼, 그리고 염색이 끝나지 않은 카키색 군복을 줄여서 수선한 바지들, 그러니까 거의 군복에 대해서 많이 의상을 입었고요. 신발도 군화를 얻어다가 신고 그런 익숙한 광경들이 많았는데요. 시장 골목이 염색집으로 넘쳤는데 왜 염색을 했냐면요. 군복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가 군인인지 누가 일반 시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몰라도 괜찮다라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군인들이 굉장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군인에 대한 위세가 컸어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고 있으면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군복 입고 사기도 치고,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군복을 못 입게 할 수는 없고, 못 입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옷이 없는데 그 미군들이 갖고 온 군복이라도 입어야 되는데 못 입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염색을 해서 입어라. 검정이나 군복색이 아닌 검정이나 다른 색깔로 입으면은 가능하다. 그때는 군복 입은 사람을 검사를 해서 군인이 아니면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복을 꼭 염색을 해서 입어야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색을 해서 입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 붙잡혀 가는 것보다 내가 위세하고 대우를 받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염색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았대는데, 그래서 대부분 우리 착한 서민들은 염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골목이 염색집으로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청계천이나 이런데 그 강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염색 말리는 거죠. 염색을 해서 말리는 그런 현상이 많았고요. 그 수증기가 그 염색을 하면서 나오는 하루도 그게 멈추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은 패션을 따라가느라고 모자를 찢어서 다시 박아가지고 그 군복 입고 군화 신고 이렇게 해서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 게버딘 플레어 후드 코트는 이 군인 담요로 만든 거는 아닌 그 좀 고급스러운 게버딘인데요. 이거는 좀 가격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미군들 상대하는 여성분들이나 좀 돈이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입었던,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코트입니다. 군인 담요 코트와 후드 코트, 뒤에 모자가 달린 코트예요. 옆에 보면 우리 김성환 씨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고바우 영감 이렇게 생긴 그 만화, 그 분이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분의 그 만화집을 출판을 하셨는데 거기에 고바우 김성환의 판자촌 이야기에도 이렇게 군복 염색 탈색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군복으로 이렇게 그 원단을 해서 군인 담요로 해서 코트를 만들고 그럴 정도로 우리한테는 원단이 없었어요. 옷을 만들 수 있는 물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효자 노릇을 한 게 낙하산지입니다. 이 낙하산지는 물자가 굉장히 했던 우리한테 그 원단 이상의 그 의미를 준 거예요. 그 1950년, 60년대부터 나일론과 합성 섬유가 공장으로 돌아가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반투명한 나일론이에요. 낙하산지가.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못 쓰게 하고 버리고 이런 것들 그 낙하산지를 가져다가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얇은 소재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속살이 보여요. 그러니까 안에도 안 입으면 다 보일 것 같으니까 그때 그 오빠는 아버지들이 그 속옷으로 입었던 우리 런닝이라는 거 있죠, 흰색. 네. 그거를 속에 입고 그리고 브라우스를 디자인해가지고 러플도 달고 이렇게 해서 원단 없는 당시에 이러한 디자인으로 저희가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그 우리 패션계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음식은 음식대로의 그 전쟁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죠? 근데 그 와중에도 패션은 디자인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그 입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트렌치코트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활성화돼서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그 밀리터리 룩은 여기서 하고요. 우리 그 의정부에 관해서 의정부에는 그러면은 미군들이 들어와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의정부에는 양복점이 그렇게 많았더라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에 좀 샀다, 좀 괜찮다라는 그런 부류들. 첫 번째가 누굴까요? 첫 번째. 군인들이겠죠. 미군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미 군대에서 사무 보는 사무직입니다. 군무원. 네, 군무원. 네, 그게 첫 번째 순위고요. 두 번째가 클럽을 운영하는 분. 그리고 세 번째가 양복점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양복점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완성을 했는데요. 가능동에 가시면 그 캠프 레드클라우드 쪽 그쪽에 가면 그 앞에 13개, 그 작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양복점이 13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좀 지금도 있는 그 양복점이 있어요. 근데 엘레간자나 에스카이어, GQ, 비바 그리고 데이비드 윙 테일러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데이비드 윙 테일러샵은 그 수금을 할 때 이렇게 돈을 트럭으로 가져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컸고요. 비바 양복점은 지금도 있어요. 이 이름들은 다 이렇게 그 외국 잡지에서 따온 이름들이 많고요. 또 캠프 스탠리 앞에 있는 마을 중에 뺏벌이라는 마을이 있죠. 그 앞에는 20개가 넘는 양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얄 양복점, 골든 양복점.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인데요. 로얄 양복점은 가니까 이렇게 폐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바 양복점은 아직도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가능동인데. 아, 가상도가 가능동이에요. 가상동. 이렇게 양복점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성행을 했을까요? 양복점. 부대 때 미군 부대 때문에. 미군 부대 때문에. 미군 부대가 군인들이 이제 옷을 군인들이 양복을 많이 네. 맞추고 입으니까. 수요가 있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군인들이 왜 양복을 많이 군복이 있잖아요. 근데 왜 양복을 많이 맞춰 입었을까요? 이 미국보다 우리 한국이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맞춰 있는 그 양복 값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이에요. 굉장히 쌌고 그보다 더 저렴했고 이렇게 쌀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원단을
원단을 그 삭스킨이라는 원단을 쓰는데요. 이 삭스킨이 그 굉장히 저렴하기도 했는데 그게 100% 화학사라서 100% 화학사라서 질기고 바래지도 않고 그렇지만 건강에는 안 좋겠죠. 100% 화학사니까. 근데 굉장히 그게 저렴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벌, 20벌을 맞춰도 그 한 벌 값을 당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혼자 오면 그 미국에 있는 가족들 거까지 다 맞춰서 한 사람이 막 15벌 이렇게 해서 맞춰서 가기도 해서 군인들의 양복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 싸서 사스킨으로 맞추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옷을 좀 안다, 좀 비싼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모나, 혼방, 우리 울 50%, 폴리에스테르 40%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격이 한 벌당 35에서 40불이니까 그때 당시로 24,000원, 굉장히 쌌죠. 네, 3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색상을 보면요, 흑인의 경우는 굉장히 밝은 색을 원했대요. 그래서 빨강, 노랑 그런 색을 원했는데 백인은 또 원색을 안 좋아하고. 근데 흑인은 흰색 양복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네. 근데 그게 이유가 뭐 설명을 하려면 그 미국의 사회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흑인의 경우는 흰색 양복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요. 우리나라 그 남자분들의 양복 색깔을 생각해 보시면 검정색, 아니면 권색, 진한 아니면 회색 이렇게 전부 무채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군들, 특히 흑인들은 원색을 좋아했다는 거. 이것도 좀 비교가 되는 현상이고요. 또 미군들은 그 원단이 비싸고 좋고 이런 거를 따지지 않대요. 우리는 원단이 어떤 게 좋고 뭐 이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걸 좀 따지잖아요. 근데 미군들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색깔,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양복 만드시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기술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 옷 입었을 때 그 편안함 이런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해갖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비바 양복점 옆에 있던 그 캠프 레드 크라우드가 이전하고 거기에 이제 그 수요가 줄어들고 한국 사람들도 기성복을 맞추면서 이 양복점은 사양길로 많이 들어섰지요. 그러니까 이 의정부의 그 양복점을 하시던 분들이 보통 한 30년, 4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실력들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지금 의정부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마을에 대한 그런 이야기나 그리고 좋은 것은 저희가 그것을 복원을 하고 가꾸고 간직해야 되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가 여기 의정부에 있는 이 역사를 잘 개발하고 보존하고 그런 의미를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께 또 이런 의상에 대해서 더 좋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뵙기로 하고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